기사님, 오늘 안에 이갱도 주변을 다 갈아엎어두세요. 위험하니까 아예 메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까 차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빨리 작업해주세요. 1990년대 여름 강원도 인제의 두메산골에는 오래된 트럭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대한민국의 구슬픈 선율이 골짜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해발 800m 고지의 작은 밭에서 장일만은 허리를 굽혀 감자싹을 뒤집어주고 있었습니다. 78배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곡괭이를 휘둘렀던 그 손이 이제는 흙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갱도나 밭이나 파는 건 똑같이 일만은 혼자 중얼거리며 쓸쓸히 웃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폐갱도의 녹슨 철골 구조물이 오늘따라 유독 서글퍼 보였습니다. 한때 이 산 전체가 광부들의 외침과 기계음으로 떠들썩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쯤 서울에서 휴가를 내고 내려온 사위 오승철이 밭으로 올라왔습니다. 50살의 승철은 정장 바지에 구두를 신고서도 거침없이 흘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도시 사람 특유의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이 첩첩산 중 땅 팔아서 서울 아파트 갭 투자나 하시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이런 오지에서 감자나 캐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승철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곳 땅값이 언제 오를지도 의문이고요. 일만은 삽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땅이 나보다 먼저 있었고 나보다 늦게 갈 터인데 왜 서두르느냐. 그런 말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장인어른 연세도 있으시고 해주도 서울에서 사업하느라 힘든데 이런 땅 갖고 있어봤자 세금만 나가죠. 승철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이 이 근처 땅 매입하고 있다던데 지금이 팔 때 아닙니까? 그때 승철의 아내이자 일만의 딸인 혜주가 집에서 올라왔습니다. 48배 혜주는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늘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승철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혜주야, 너마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일만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서울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임대료도 오르고. 혜주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땅값이 제때 오를지도 몰라요. 지금 팔아서 좀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승철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연세 생각하면 언제까지 이런 산골에서 농사 지으실 건 아니잖아요. 서울 와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는데. 일만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길어지자 승철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답답하네. 혜주야, 우리 먼저 내려가자. 어르신이 생각 좀 해보시겠지. 부부가 돌아서서 내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일만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올라오는 상자 안에는 광부 시절 썼던 헬멧이 들어 있었습니다. 헬멧을 꺼내 매만지던 일만은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지도의 한 귀퉁이 같았는데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금빛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일만은 그 금빛 가루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며 먼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땅이 자식보다 거짓말이 적구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폐갱도의 실루엣이 달빛에 어둡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철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서류 가방을 들고 마을 입구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승철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전화 주신 분이시죠? 장일만 어르신 딱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개발업체에서 관심 보인다고 하셨는데 어떤 조건인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승철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파일을 뒤적이며 설명했습니다. 아줌 대명개발에서 이 일대 땅을 매입하고 있어요. 펜션 단지 조성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평당 가격이 시세보다는 좀 낮지만 현금으로 바로 정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낮은 편인가요? 시세의 한 70% 정도? 하지만 이런 산골 땅이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나쁘지 않은 조건이죠. 사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덧붙였습니다. 장어르신 연세도 있으시고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승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서명 받아오겠습니다. 오후에 승철은 대명개발 담당자와 함께 일만의 집을 찾았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났을 때 일만은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어르신. 대명개발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김 과장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어르신 땅을 매입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일만은 고추를 말리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땅을 팔 생각 없다고 했는데 승철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잖아요. 김 과장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 지역이 관광특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지금 팔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관광특구? 일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펜션과 리조트 단지가 들어섭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살던 이곳이 번화해지는 거죠. 김 과장은 능숙하게 설명했습니다. 승철은 계약서를 일만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곧 죽을 분은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일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승철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곧 죽을 분이라고 했나? 아, 그게 아니라. 승철이 당황해서 말을 돌리려 했지만 일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땅이 자식보다 거짓말 적다더니 이제 사위가 장인보다 거짓말 많구나. 일만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겠다. 김 과장과 승철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승철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장인어른, 해주 생각도 해보세요. 서울에서 식당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때 해주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해주야, 내 남편이 나를 얼른 죽으라고 하는구나. 일만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해주는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승철 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야, 오해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건데. 승철은 변명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김 과장은 어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한 달 정도 여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만은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과장과 승철은 할 수 없이 돌아갔고 저녁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해주는 남편의 빚 독촉장을 핑계로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상황이 어려워요. 승철이 말은 좀 거칠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일만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혜주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 아버지의 도장과 인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과 장롱을 뒤지던 중 헛간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니 조선광업 주식회사 제2갱도 구조도라는 제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지도에는 갱도의 세밀한 구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혜주는 찢긴 지도 일부를 주머니에 숨기고 헛간을 나섰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혜주를 비췄습니다. 일만이 헛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일만은 아무 말 없이 혜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일만은 조용히 헛간에서 삽과 곡괭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광부용 헬멧을 쓰고 손전등을 챙긴 그의 모습은 마치 40년 전 갱도로 향하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놈들이 못 가져간 걸 왜 사위가 가져가? 일만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채굴해간 금 중에 분명 남은 것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산에서 살면서 느꼈던 직감이었습니다. 폐갱도 입구는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지만 일만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펜치로 철조망을 잘라내고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한 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냄새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혜주가 숨을 헐떡이며 갱도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발견한 갱도 구조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혜주야, 여긴 위험하다. 돌아가거라.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 지도 정말 금이 있는 건가요? 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다 파간 줄 알았는데 광복 직전에 급하게 철수하면서 못 가져간 게 있었다.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 아버지가 이 갱도에서 일했거든. 임종 직전에 말씀하셨지. 일만은 손전등으로 갱도 깊숙한 곳을 비추며 설명했습니다. 제2갱도 끝자락에 일본군들이 숨겨둔 것들이 있다고 하셨어. 혜주는 지도를 펼쳐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200m 정도 더 들어가야 하네요. 부녀는 조심스럽게 갱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만은 광부 시절의 경험을 살려 벽을 두드려가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실한 안반이고 여기는 좀 비어있는 것 같고. 한편 승철은 집에서 혜주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급히 찾아 나섰습니다.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하니 혜주의 마지막 신호가 폐갱도 근처에서 잡혔습니다.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승철은 짜증을 내며 차를 몰고 갱도로 향했습니다. 갱도 안에서 일만과 혜주는 지도에 표시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일만은 곡괭이로 벽을 두드려 보더니 여기다 하며 삽질을 시작했습니다. 30분 정도 파자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있어요. 혜주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흙을 걷어내자 녹슨 철제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열어보니 안에는 작은 금괴 여러 개와 일본군 인장, 그리고 낡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일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혜주는 금괴를 손에 들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 금이에요? 순금봉이다. 일본 놈들이 우리 땅에서 파낸 우리 금이야. 일만은 금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갱도 천장에서 돌덩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혜주야, 빨리 나가자.
일만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상자를 들고 출구로 향했지만 천장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출구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갱도 안에 갇힌 부녀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진정해라.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일만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갱도 밖에서는 승철이 중장비 기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폐갱도가 무너진 것을 본 승철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기사님, 오늘 안에 이 갱도 주변을 다 갈아엎어 주세요. 위험하니까 아예 메워버리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안에 사람이 있는 건 아닌가요? 아까 차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빨리 작업해 주세요. 승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갱도 안에 장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굴착기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굴착기의 거대한 드릴 소리가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갱도 안에서도 그 진동과 소음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 소리가 뭐야? 해주가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만은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승철이 놈이 우리를 묻어버리려는구나. 설마요. 아무리 그래도 해주야,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넌 아직 몰라. 일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놈이 이 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야. 갱도 밖에서는 굴착기가 입구를 완전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작업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금괴는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갱도 안에서 일만과 해주는 무너진 낙반 더미 사이로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아 해주는 떨리는 손으로 금괴가 든 상자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숭금 봉들이 신비롭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었어요. 해주는 목이 메인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였다니. 상자 안에는 금괴 외에도 일본군 인장과 한자로 쓰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일만은 그 문서들을 살펴보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일본군이 급히 숨겨둔 군자금이야. 광복 직전에 본국으로 가져갈 시간이 없어서 묻어둔 거지. 그럼 이게 다 우리 걸까요? 당연하지. 우리 땅에서 나온 우리 금이니까. 일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갱도 밖에서 승철은 굴착기 작업을 지켜보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갱도 안에 금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장인과 아내가 갱도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그에게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기사님, 입구 완전히 막혔죠? 승철이 확인했습니다. 네, 이제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갑니다. 굴착기 기사가 대답했습니다. 승철은 마을로 내려가서 이장을 찾았습니다. 이장님, 우리 장인어른이 실종되셨어요. 치매기가 있으셔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어머, 그럼 큰일이네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미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험한 폐갱도 같은 곳은 없나요? 혹시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승철은 교묘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장인의 치매설을 퍼뜨렸습니다. 동시에 자신은 효성스러운 사위로 포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승철의 말을 믿고 일만을 찾기 위해 산속 곳곳을 뒤졌지만 정작 폐갱도는 이미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습니다. 승철은 밤에 몰래 갱도 입구에 개발부지라는 현수막을 걸고 철조망을 더 단단히 쳤습니다. 이제 아무도 이곳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갱도 안에서 일만은 벽을 따라 걸으며 다른 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갱도의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해주야, 여기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지 않니?
혜주는 코를 킁킁거리며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미세하게 바람이 불어요. 그렇다면 환풍구가 있다는 뜻이야. 따라와 보거라. 일만은 공기의 흐름을 따라 갱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수직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여? 제2환풍구야. 저 위로 올라가면 산 반대편으로 나갈 수 있어. 하지만 환풍구는 높이가 20m는 되어 보였고 벽면에는 녹슨 사다리가 중간중간 끊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위험해요. 사다리도 부러져 있고. 다른 방법이 있나? 여기서 기다리면 저놈이 우리를 산채로 묻어버릴 거야. 그때 갱도 전체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굴착기가 갱도 위쪽까지 파헤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승철은 완전히 갱도를 파괴해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올라가자. 일만이 혜주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혜주가 사다리에 발을 올리자마자 철제가 부러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높지 않은 곳이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제 환풍구로 올라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혜주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갱도 밖에서는 승철이 콘크리트 믹서차까지 불러왔습니다. 여기 환풍구도 다 메워주세요. 완전히 밀폐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에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한가요? 혹시나 해서 믹서차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냥 안전상 예방 차원에서 막는 거예요. 승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곧 환풍구에도 콘크리트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갱도 안의 공기순환이 완전히 차단되면서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혜주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숨쉬기가 힘들어요. 일만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산소캔을 꺼냈습니다. 광부 시절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혜주야, 이걸 써라.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비는 괜찮다. 내가 먼저 써라. 일만은 산소캔을 혜주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비는 땅을 믿어왔다. 이젠 내가 날 믿어라. 혜주는 눈물을 흘리며 산소캔을 받았습니다. 갱도 밖에서는 굴착기 드릴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작업 현장을 떠나기 전에 마을 이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장님, 장인어른을 못 찾겠어요.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 접수했다고 하는데 치매로 산속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아요. 참 안 됐네요. 혹시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승철은 거짓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장인과 아내의 실종은 산악사고로 처리될 것이고 땅과 금괴는 모두 자신의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갱도 안에서는 천장에서 떨어진 큰 석편이 일만의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일만은 끙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갱도 안의 공기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일만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고 혜주는 산소캔을 입에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처가 너무 깊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혜주는 눈물을 흘리며 일만의 어깨를 손수건으로 감싸주려 했습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광부 시절에 늘 겪던 일이야. 일만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환풍구가 막히면서 갱도 전체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혜주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고 일만 역시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혜주야, 이제 정말 위험하다. 산소캔을 더 써라. 아버지도 같이 쓰세요. 아니다. 내가 살아야 한다. 일만은 혜주의 손에 산소캔을 꼭 쥐어 주었습니다. 아비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내가 이 금괴를 가지고 나가서
승철이 놈의 죄를 밝혀야 한다. 갱도 밖에서는 승철이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승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요즘 들어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어제도 갑자기 없어지셔서 혹시 산속 어디 위험한 곳에 계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이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 나서서 찾아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혜주도 아버지를 찾으러 나갔다가 연락이 안 돼요. 혹시 같이 있는 건 아닌지. 승철은 교묘하게 아내까지 실종 상황에 포함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정심을 가지고 수색에 나섰지만 정작 폐갱도는 승철이 미리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소에 땅속에 보물이 있다는 헛소리를 자주 하셨어요.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시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런 곳을 찾아 헤매시는 건 아닐까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실종 사건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수색을 계속하겠지만 산악 지역이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갱도 안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시도를 해봤지만 신호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메시지를 남겨둘게요. 나중에 누군가 우리를 발견하면.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승철이 놈의 죄를 낱낱이 기록해둬라. 혜주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5일입니다. 저는 장혜주이고 아버지 장일만과 함께 폐갱도에 갇혀 있습니다. 제 남편 오승철이 우리를 고의로 여기에 가두었습니다. 승철은 갱도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고 환풍구까지 메워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갱도 안에 있는 금괴 때문입니다. 녹음을 마친 혜주는 휴대폰을 금괴 상자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으면 이걸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승철은 밤늦게 혼자 갱도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었는지 확인하고 주변에 혹시 단서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모든 게 끝나. 승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땅도 내 것, 금도 내 것이 되겠지. 그는 개발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장인어른이 실종되셨어요. 며칠 더 기다렸다가 토지 매매 계약 진행하시죠. 상황이 정리되면 제가 대신 서명할 수 있을 거예요. 갱도 안에서는 일만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출혈과 산소 부족으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려요. 혜주가 일만을 흔들었습니다. 혜주야, 미안하다. 아비가 욕심을 부려서 너까지 이런 일에. 일만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가 꼭 살아서 나가야 해요. 갱도 천장에서 또 다른 석편이 떨어져 일만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상처가 났고 피가 더 많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자신의 옷을 찢어서 아버지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혜주야, 내가 만약 여기서 죽게 되면. 일만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들어라. 승철이 놈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 금괴도 제자리를 찾아야 하고. 일만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켜야 한다. 산소 캔의 압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마지막 남은 산소를 아버지와 번갈아가며 사용했지만 이제 정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갱도 밖에서는 승철이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마지막 작업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갱도 입구 위에 흙을 더 쌓아 올리고 나뭇가지 심어서 자연스럽게 위장했습니다. 램프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갱도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갔습니다. 일만과 해주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갱도 안에서 램프의 마지막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일만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것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광부 시절부터 간직해온 것으로 동료들과 함께 부르던 노래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해주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백두산 광부 앞 창단이야. 우리가 갱도에서 일할 때 부르던 노래들이 들어있어. 일만은 녹음기를 켜며 설명했습니다. 이 노래에 맞춰서 발파 작업을 했거든.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거칠지만 애절한 광부들의 합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 땅속 깊은 곳에서도 하늘을 보자. 40년 전 목소리들이 갱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주야, 이 노래를 들어봐. 사박자로 맞춰져 있지? 일만이 리듬을 손가락으로 톡톡 쳤습니다. 우리는 이 리듬에 맞춰서 발파를 했어. 안반의 약한 부분을 찾는 방법이야. 해주는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요? 갱도 벽을 두드려봐. 이 리듬으로. 일만은 노래에 맞춰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텅텅텅텅, 텅텅텅텅. 소리가 다르게 나는 곳이 있을 거야. 해주도 따라서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곳이 비슷하게 들렸지만 집중해서 듣다 보니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만이 그 자리로 가서 직접 두드려 봤습니다. 맞다. 여기는 뒤쪽이 비어 있어. 아마 옛날 갱도의 다른 지점과 연결되어 있을 거야. 부녀는 희망을 품고 그 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안반이라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일만은 광부 시절의 지식을 동원해 벽면에 갈라진 틈을 찾았습니다. 여기를 보거라. 이 틈으로 공기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 일만이 틈에 손을 대고 확인했습니다. 이 틈을 따라서 소리를 보내면 밖으로 전달될 수도 있어. 어떻게 소리를 보내죠? 진동 암호야. 옛날 광부들이 갱도에서 의사소통할 때 쓰던 방법이지. 일만은 곡괭이를 들고 벽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SOS 신호를 보내는 거야. 3-3-3, 긴-긴, 3-3-3. 해주도 아버지의 손동작을 따라 배웠습니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계속해서 진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록 미약하지만 그 진동은 안반을 통해 조금씩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근 폐광 지역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직원들이 일상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개의 폐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과 진동 측정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링실에서 근무 중이던 김 기사는 진동 센서에 나타난 이상한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센서에는 규칙적인 진동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진동이나 기계적인 진동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과장님, 여기 좀 보세요. 이상한 진동이 감지되고 있어요. 진동 분석 담당 과장이 와서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SOS 신호 아닌가? 누군가 일부러 보내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요. 이 지역은 폐광 지역인데. 아니야. 이건 분명히 인위적인 신호야. 위치를 확인해봐. GPS 좌표를 확인한 결과 진동의 발원지는 일만의 땅 근처 폐갱도였습니다.
과장은 즉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고 수색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갱도에 갇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구조대를 보내야겠습니다. 갱도 안에서는 일만과 해주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체력이 바닥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누군가 들을 수 있을까요? 해주가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들려야 한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일만은 피가 묻은 손으로도 계속 벽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갱도 위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가 짖는 소리 같았습니다. 해주야, 들려? 개 소리가. 해주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맞아요. 정말 개 소리예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수색대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수색견과 함께 온 구조대원들이 진동 신호의 발원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수색견이 콘크리트로 막힌 갱도 입구 근처에서 계속 짖고 낑낑거렸습니다. 훈련받은 구조견의 행동을 본 구조대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여기 아래에 사람이 있어. 콘크리트를 뚫어야 해. 구조대원들은 즉시 장비를 가져와 콘크리트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릴 소리와 파쇄 작업 소리가 갱도 안까지 전해졌습니다. 갱도 안의 일만과 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구조대가 왔어요. 우리를 찾았어요. 그래, 해주야. 우리가 살았구나. 일만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작업이 시작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승철이 갑자기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구조대의 작업을 보고 당황한 승철은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색견의 계속된 짖음소리가 갱도 안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낑낑거리며 땅을 파헤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일만과 해주에게는 생애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조대의 드릴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승철이 굴착기를 몰고 현장에 난입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작업을 멈추자 승철이 굴착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승철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갱도에 갇힌 사람이 있어서 구조 작업 중입니다. 진동 신호가 감지됐거든요. 그럴 리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폐쇄된 곳이라고요. 승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혹시 잘못 감지된 건 아닌가요? 그때 갱도 안에서 일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기 있다. 살려달라. 구조대원들은 더욱 신속하게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승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금은 내 거야. 승철이 갑자기 소리치며 구조대원들을 밀쳐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구조대장이 승철을 제지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당신들은 몰라요. 갱도 안에 금괴가 있다고요. 그건 내 거예요. 승철은 이성을 잃고 외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승철의 이상한 행동에 당황했지만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드릴로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고 갱도 안으로 공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마침내 갱도 입구에 콘크리트 벽이 뚫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갱도 안으로 들어가자 일만과 해주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괜찮으세요? 구조대원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일만은 피투성이 상태였지만 의식은 명료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일만과 해주를 갱도 밖으로 옮기는 동안 승철은 갱도 입구에서 금괴 상자를 찾으려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어디 있어? 금괴는 어디에?
승철이 갱도 안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조대원이 상자를 발견하고 밖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꽤 무거운데. 승철이 상자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찾은 거라고. 하지만 일만이 피를 흘리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일제는 금을 훔쳤고 너는 가족을 훔쳤다. 그때 마침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님, 이 휴대폰에 모든 게 녹음되어 있어요. 제 남편이 우리를 죽이려 했던 증거가. 경찰관이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혜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남편 오승철이 우리를 고의로 여기에 가두었습니다. 승철은 갱도 입구를 콘크리트로 막고 환풍구까지 메워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갱도 안에 있는 금괴 때문입니다. 승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다고. 하지만 혜주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경찰관님, 제 남편이 개발업자와 짜고 헐값에 땅을 팔려고 했던 위조 계약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혜주는 주머니에서 갱도, 구조도와 승철이 개발업자와 나눈 통화 녹음까지 꺼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승철의 범행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승철 씨 살인미수와 재산상 횡령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승철이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금괴는 내가 찾은 거라고. 승철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때 개발업자 김 과장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그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토지 매매 사기와 공모 혐의로 같이 가시죠. 구조대원들이 금괴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자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금괴 외에도 독립운동 군자금 영수증과 광복군 훈장이 함께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 유물이네요. 한 구조대원이 감탄했습니다. 일만은 상자를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훔쳐간 게 금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목숨 걸고 모은 독립운동 자금도 있었던 거죠. 문화재청 담당자가 급히 현장에 도착해서 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수증들과 훈장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드려야겠네요. 승철은 수갑을 찬 채로 절규했습니다. 땅이 날 배신했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일만이 승철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땅을 팔았지, 땅이 널 판 게 아니다. 저녁 무렵 마을회관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TV에서는 이날의 사건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금괴와 독립군 군자금이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인 장일만 씨는 사위의 살인 시도를 당하면서도 역사적 유물을 지켜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일만 할아버지가 실제로는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일만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온 건 금이 아니라 역사였어. 그리고 이 땅의 명예였지. 혜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믿지 못했어요. 아니다, 혜주야. 내가 끝까지 아비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승철과 개발업자는 법정으로 끌려갔고 일만이 지켜온 진짜 보물은 바로 역사와 명예라는 것이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한 달 후 일만의 어깨 상처가 어느 정도 나았을 무렵 문화재청과 국세청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발견된 금괴의 일부는 국고에 귀속되지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상당한 보상금과 포상금이
1만 명의로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마을 이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일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보상금 전액을 가지고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군수님, 이 돈으로 강원 산촌학교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일만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장학재단이요? 본인이 쓰시지 않고요? 이 돈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모은 돈이니까 다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써야죠. 일만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산골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습니다. 군수는 일만의 뜻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행정적으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과 함께 일만은 혜주에게 제안했습니다. 혜주야, 서울 식당 접고 여기서 재단 급식센터 일을 해보지 않겠니? 혜주는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서울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이런 산골로 오라는 말씀이세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봐라. 일만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돈을 위해 사는 것과 의미를 위해 사는 것은 다르거든. 혜주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해보겠어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재단이 설립되고 혜주가 수석 셰프로 합류하면서 산촌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양가 있고 맛있는 급식을 먹게 된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학부모들도 더 이상 도시로 이주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혜주 선생님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아이들이 급식실에서 즐겁게 떠들었습니다. 혜주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손님들의 까다로운 주문을 받으며 스트레스 받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승철은 면회 온 변호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변호사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요? 땅을 파는 것도 죄고 금을 찾는 것도 죄인가요? 오승철 씨,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장인어른과 부인을 갱도에 가둔 살인 미수죄가 핵심이에요.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증거들은 모두 고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철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승철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일만과 혜주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변론이 있습니까? 승철은 초라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장인어른 혜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일만은 승철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승철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승철은 무너지듯 앉아버렸습니다. 땅이 날 배신했어. 모든 게 땅 때문이야. 일만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승철아, 내가 땅을 배신한 거야. 땅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 재판이 끝난 후 일만과 혜주는 조용히 법원을 나왔습니다. 혜주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승철이를 용서하실 거예요? 용서는 하겠지만 잊지는 않을 거다. 그놈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말이야. 1년이 지나자 강원 산촌학교 장학재단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년 10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했고 급식센터는 인근 학교들까지 음식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만은 매일 아침 감자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함께 농사를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감자가 이렇게 크게 자랐어요. 한 아이가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단다. 정성껏 키우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주지. 일만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새벽 일만은 아이들과 함께 감자밭에 첫 삽을 떴습니다. 멀찍이서 폐갱도를 바라보니 이제는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갱도 입구에는 독립운동 군자금 발견지라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일만은 오래된 광부 헬멧을 벗어 햇살에 비춰보았습니다. 헬멧의 금속 표면이 금빛보다도 더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땅은 흙이지만 흙에서 난 사람은 금이란다. 일만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골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만은 그 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금괴보다 귀한 것은 바로 이 아이들의 미래였고 이 땅에서 자라날 희망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산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일만은 그 아름다운 아침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